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계시죠? 혹시 오늘도 다이어트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저것 군것질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되는 게 당연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냥 입이 심심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정상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건 배고플 때 자연스럽게 솟는 식욕이 아닌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과 충동입니다. 보통 이런 걸 식탐이라고 하죠. 특정한 감정 상태일 때 자꾸 음식이 당기는 것,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음식을 찾는 것, 적정한 양 이상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 모든 게 식탐 습관에 포함됩니다. 저도 한평생을 식탐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식욕이 좀 왕성했던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먹보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밥도 남들보다 많이 먹으면서 빵, 떡, 과자 같은 군것질도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건 해볼 엄두도 못 내봤습니다. 분명 배가 부른데도 뭔가 자꾸 먹고 싶은 모습을 보면서 이건 식욕이 아니라 식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먹는 양에 비해서는 살이 엄청 찌진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식탐을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일단 식사를 만족스럽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간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삼키듯이 먹었는데 꼭꼭 씹어 먹으려고 노력했더니 포만감이 잘 채워졌어요. 또 음식에 제한은 두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다 먹되 다양한 맛과 영양소를 채우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대신 양과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과자 한두 봉지를 순식간에 먹어버렸다면 요즘은 과자 한 4-5개만 먹어도 만족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꾸 먹을 것 앞에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하도록 학습됐기 때문이에요. 식탐 습관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습관은 계기, 행동, 결과라는 뇌의 기전을 바탕으로 설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케이크를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면 뇌는 케이크와 좋은 감정을 연관짓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케이크를 습관적으로 찾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데슨 브루어 박사의 저서 식탐 해방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끌리죠? 이 책은 단순한 식습관 교정서를 넘어 뇌과학과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식탐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브루어 박사는 예일대, MIT, 브라운대에서 20년 이상 뇌의 습관 형성과 중독 메커니즘을 연구한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저자는 식탐을 의지력의 실패가 아닌 뇌의 자동 반응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식탐의 원인은 뇌의 습관 회로 때문인 거죠. 반복적으로 형성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고 진짜 배고픔과 감정적 갈망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먹지 말아야지. 이번엔 참자. 하지만 의지력은 뇌의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이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쉽게 무너집니다. 그 결과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결국 폭발적으로 먹게 되죠.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반응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뭘까요? 억누르려 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음식이 당길 때 무조건 참기보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배가 고픈 걸까? 지루해서일까? 이렇게 갈망을 관찰하는 순간 그 갈망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습관의 첫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죠. 그리고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상을 대체할 새로운 보상 루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자를 먹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새로운 반응을 훈련하는 겁니다. 뇌는 보상을 원합니다. 단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훈련되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뇌는 언제든 새롭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21일 식습관 혁명 프로그램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식탐을 유발하는 뇌 습관 회로를 재설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식탐의 방의 핵심 실천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식습관 재설정 루틴 중 첫 번째 단계 관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음식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1일차, 내가 언제 왜 먹는가? 오늘은 단 하나의 질문만 던져봅니다. 난 언제 왜 먹는가? 배고파서? 아니면 지루하거나 불안해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오늘 하루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순간의 상황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시간은 몇 시였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때 감정은 어땠는지. 이 기록은 판단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일차, 먹기 전에 10초 멈추기. 오늘의 연습은 아주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딱 10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배가 고픈 걸까? 몸이 원하는 건지 마음이 원하는 건지. 이 짧은 멈춤이 자동 반사처럼 굴러가던 습관의 브레이크가 되어줍니다. 의지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3일차, 배고픔 수치 매기기. 오늘은 배고픔을 숫자로 표현해 봅니다. 식사 전 배고픔을 1부터 10까지 점수로 매겨보세요. 1은 전혀 배고프지 않은 상태, 10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식사 후에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봅니다. 이 연습은 몸의 신호에 조금 더 섬세하게 귀 기울이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4일차, 갈망 유발 요인 찾기. 오늘은 먹고 싶은 충동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일하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영화를 볼 때 또는 SNS를 할 때 그 충동이 시작된 직전의 상황을 포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음식을 향한 갈망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는지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5일차, 감정 먹기 구별하기. 오늘은 감정적 식사와 생리적 배고픔을 구별하는 연습을 합니다. 무언가 먹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외로워서, 지루해서, 혹은 불안해서 그런가? 그 답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판단이 아니라 인지입니다. 감정 먹기는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패턴이지만 그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이미 루프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5일 동안 우리는 먹는 행위에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억누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다만 나를 더 잘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것이 습관을 바꾸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인식하기. 먹고 싶다는 충동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갈망의 루프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6일차 레인 기법 시작. 오늘부터는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탁월한 도구 레인 기법을 배웁니다. 첫 단계는 지금 느끼고 있는 갈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초콜릿이 먹고 싶을 때, 지금 초콜릿 먹고 싶네 하고 조용히 인식해 보세요. 이 짧은 자각이 습관 회로에 틈을 내는 시작입니다. 7일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갈망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왜 또 이래 하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지금 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이게 당기는구나. 그 마음을 조용히 품어주세요. 수용은 자기 통제가 아닌 자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8일차, 자세히 들여다보기. 세 번째는 지금 이 갈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몸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정은 어떤지, 갈망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외로웠네. 이런 깨달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9일차, 이름 붙여보기. 레인의 마지막 단계는 감정이나 갈망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스트레스야. 이건 지루함에서 온 충동이네. 이건 단지 습관적인 반응이야.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은 나를 덜 압도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바뀌죠. 11차, 음식의 실제 보상 분석하기. 오늘은 내가 자주 먹는 음식이 진짜로 어떤 보상을 주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단 음식은 당장 입은 즐겁지만 먹고 나면 늘 죄책감이 따라온다면 그게 진짜 보상일까요? 음식이 줄 것 같은 기대와 실제로 느끼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갈망을 이기는 단서가 됩니다. 11일차,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오늘은 내 갈망을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이 충동은 어디서 온 걸까? 왜 하필 지금일까? 몸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 질문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던져보세요. 우리가 바꾸는 건 충동이 아니라 충동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12일차, 마음챙김 식사 훈련. 오늘은 하루 한 끼 완전한 집중으로 식사해보세요. 핸드폰 없이, TV 없이 천천히 오감으로 음식을 느껴보는 시간.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식감, 온도, 맛을 느끼며 음식과 진짜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음식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13일차, 충동 기록, 다음에 먹기. 무언가 먹고 싶은 충동이 올 때 바로 먹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말고 나중에 먹자. 그리고 그 충동을 기록합니다. 언제, 어디서, 왜 그랬는지. 이건 참는 연습이 아니라 주의 전환과 기록을 통한 자각 훈련입니다. 충동을 피할 수 없지만 그걸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14일차, 음식 없이 감정 다루기. 오늘은 감정을 음식 없이 다루는 실험을 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먹는 대신 산책을 해보거나 짧게 글을 써보거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 감정은 분명 어딘가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원합니다. 단지 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15일차, 반복 패턴 인식하기. 지금까지 기록한 것들을 잠깐 펼쳐보세요. 반복되는 시간, 반복되는 감정, 반복되는 상황이 보이나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곧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16일차, 가장 강력한 트리거 1개, 집중 해체. 오늘은 내가 가장 자주 무너지는 상황, 가장 강력한 트리거 하나에 집중해 봅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 스마트폰을 보며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자주 무너뜨렸다면 그 시간 딱 10분이라도 다른 루틴으로 대체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변화는 크고 많을 필요 없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실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망의 정체를 하나하나 밝히는 인식하기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의식적인 습관 루프를 의식의 빛 아래 끌어올리는 이 연습은 당신의 삶에 아주 깊은 변화를 불러올 겁니다. 이제 21일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이름은 루프 재설계하기. 이제 우리는 갈망을 억누르는 대신 그 루프를 새로운 선택지로 바꾸는 힘을 배워갑니다. 17일차 보상 바꾸기 실험. 오늘은 음식 대신 다른 보상을 시도해 보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 과자를 먹는 대신 몸을 2분간 움직여 본다거나 좋아하는 향을 맡거나 짧게 눈을 감고 쉰다거나 음식 대신 줄 수 있는 작고도 따뜻한 보상을 하나만 실험해 보세요. 중요한 건 효과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18일차 새 루틴 한 개 설계하기. 오늘은 당신의 삶에 어울리는 새로운 루틴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 먹지 않는다 대신 밤 10시 이후 따뜻한 차를 마신다 같은 방식으로요. 중요한 건 금지보다 대안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고 지속 가능한 선택 하나. 그거면 충분합니다. 19일차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 연습. 오늘은 음식을 참지 못했거나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혹시 이런 말 하고 있진 않나요? 또 실패했어. 난 안 돼. 왜 이 모양이야? 이제는 바꿔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번엔 뭐가 달랐는지 알아보자. 나를 대하는 언어가 달라지면 루프도 달라집니다. 21차 식사 중 감정 체크. 오늘은 식사 중간에 멈춰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이 아닌 감정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음식과 분리해내는 짧은 연습이 습관을 의식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21일차 나만의 리추얼 만들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이 여정의 끝에서 나만의 리추얼을 하나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매 끼니 전 3초간 감사하기, 한 입 먹고 천천히 씹는 연습, 식사 후 나에게 짧게 잘했어 말해주기. 이 루틴은 더 이상 억제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방식이 되어줄 겁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단 하나. 억누르지 않고 이해하고 새롭게 설계하는 길. 그 길을 21일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21일 동안 실천해 보시면 지금보다 실탐이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했던 방법도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과 비슷했거든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습관이 바뀌면 당신의 삶도 바뀐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졌던 제키. 반려견을 사랑하는 요가 및 마음 챙김 지도사인 제키는 40대에 들어서면서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수련생들에게 수용과 평정을 지도하지만 정작 자신은 평온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멀다는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다. 제키의 고요한 외면 아래는 몰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찾아오는 수치심이라는 악순환의 전쟁터이며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더 많은 수치심을 불러왔다. 제키는 전투에서의 패배만이 아니라 전쟁 자체, 즉 자신과의 싸움이 더 두려웠다. 제키와 음식의 복잡한 관계는 오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키는 어렸을 때 느릿하게 먹고 편식하는 아이였다. 부모님은 그녀를 위하는 마음에 더 빨리 많이 먹으라고 격려했고 제키는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먹는 속도와 양을 늘렸다. 사춘기가 되자 제키의 몸은 록스타 핑크의 몸매와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키는 록스타가 된 기분을 만끽하는 대신 실망했다.
그녀가 원한 건 핑크처럼 굴곡진 근육질 몸매가 아니라 기네스 펠트로처럼 호리호리하고 여린 몸매였다. 제키는 결코 과체중은 아니었다. 하지만 날씬한 것만큼 달콤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 케이트 모스 같은 마른 유명인의 이미지에 둘러싸인 다른 사춘기 소녀들처럼 더 날씬해질 수만 있다면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감자튀김과 탄산음료를 주문하는 대신 샐러드와 물만 먹었다. 까다롭게 골라 먹자 날씬해지긴 했지만 기대한 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다. 10대 시절 제키는 친구 앨리스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앨리스는 당시 가족을 잃고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제키는 앨리스의 심정에 크게 공감했다. 두 친구는 비참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방법을 음식에서 찾았다. 바로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다. 두 사람은 초콜릿, 케이크, 튀김 등 제키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애써 피해왔던 음식을 폭식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렀다. 폭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는 않았기에 여기에 담배와 술을 추가했다. 나이가 들면서 제키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몸무게로 돌아가고자 다시 엄격하게 소식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제한은 강박이 되었다. 제키는 온종일 음식을 생각했고 특히 먹지 않기로 한 음식 생각에 뇌가 점령당한 것 같았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을까봐 세세하게 짜인 식단을 지키려고 전력을 다했다. 한 해 동안 철저히 식단을 지켰지만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입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폭식하고 말았다. 극단적인 식사 제한은 효과가 있긴 했다. 제키는 원하는 몸무게로 감량한 이후에도 계속 날씬한 몸을 유지했고 음식을 통제하고 있다고 되뇌면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었다. 이 상태는 30살에 담배를 끊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흥분제이자 식욕 억제제 역할을 했던 니코틴이 사라지자 몸무게가 18kg이나 급격히 늘었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다시 덮쳐왔다. 무척 힘든 시기였으나 가족과 친구들은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그들은 제키가 모를 거라고 여기고 뒷소리를 속닥거렸지만 제키는 자신을 혹평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숨기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가끔 제키는 자신이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35살이 되었을 때 제키의 절식, 폭식, 절식, 순환회로는 1년에서 수개월로 다시 수주에서 하루로 짧아졌다. 아침 식사 때는 칼로리를 주의 깊게 계산하고 식단을 절제했지만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생각은 멈췄다. 제키는 도넛, 과자, 중국식 테이크아웃 음식 등 손에 잡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잔뜩 먹었고 다음날 이 모든 과정을 되풀이했다. 당연히 제키의 식이 제한은 무너졌고 걷잡을 수 없는 자기 비난이 들이쳤다. 늘어난 몸무게를 끔찍하게 여길수록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끔찍해졌다. 이런 지독한 기분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길은 폭식뿐이었다. 야식을 폭식한 후 제키는 죄책감에 억눌려 잠들지 못했다. 그럴 때면 옆에 누운 배우자에게 내가 왜 이럴까 라고 묻곤 했다. 패배자처럼 느껴졌다. 가장 최악은 이 악순환을 벗어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음식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제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나는 음식과 해로운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식을 수많은 환자 수만큼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가망이 없을 정도로 자기 몸과 단절되었고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그저 감정적으로 먹는 건지도 몰랐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음식을 끊을 수 없어서 나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일단 한 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무의식적 식사를 치료하고 싶어 찾아온 사람도 많았다. 입에 넣는 음식의 아주 적은 양까지 세세하게 따지는 사람도 많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에 관한 생각은 거의 모든 다른 생각을 밀어낼 만큼 강력해서
삶을 즐기기는커녕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하기도 어렵게 한다. 내 환자 중에는 이에 대처하려고 기름 금지, 소금 금지, 설탕 금지, 패스트푸드 금지 등 엄격한 규칙을 자발적으로 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음식 감옥에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근 기분이 들 뿐이었다고 고백했다. 세부적인 특징은 다양했지만 음식과 해로운 관계를 맺는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자신을 끔찍하다고까지 생각했다. 괴로워하는 환자를 보는 나도 고통스러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전형적인 조언은 아주 단순하다. 칼로리를 더 적게 먹는 것이다.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은 식단과 운동량을 부지런히 기록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비참할 뿐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칼로리 제한은 아무 소용없다. 의학대학에서는 몸무게 관리가 칼로리 섭취와 칼로리 소모의 문제라고 가르친다. 환자의 식습관이 나쁘다면 샐러드를 많이 먹고 케이크는 먹지 말고 더 많이 운동하라고 지적하기만 하면 짜잔하고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었다. 의대 교수 중 한 분은 이 규칙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도 된다는 듯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이 공식을 따르면 결과는 보장된다. 그러니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착즙기나 정교한 식단이 아니요 의사도 필요 없었다. 그저 계산기만 있으면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을 때 나는 식습관 문제를 겪는 환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느끼는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다른 고통, 말하자면 헤로인, 도박, 섹스, 알코올 등 갖가지 중독에 시달리는 다른 환자들처럼 음식과의 전투 하나하나가 모두 성가시고 파괴적이어서 극심한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만 보였을 뿐이다. 스스로 선택한 알코올이나 담배와 달리 음식은 생존과 직결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음식 문제를 다룰 더 나은 방법이 필요했다. 나는 과학자로서 배운 대로 움직였다. 즉, 문제를 조사했다. 우선 식습관을 바꾸는 기본적인 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칼로리 제한 식단, 저칼로리 식단, 케토 식단 등 수많은 식단이나 유행 다이어트, 영양학자의 조언에는 대체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의무감이다. 거의 모든 방법이 오랫동안 변치 않았던 의과대학 강의로 귀결되었다. 칼로리를 더 적게 먹어야 하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며 더 많이 운동해야 한다는 결론 말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환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환자 대부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식습관만이 아니었다. 환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느껴서 불행했다. 이들은 수치심과 자기 질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식습관을 주도적인 행동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은 주도권을 상실한 채 스스로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비난한다. 어떤 경우에는 해로운 식습관이 몸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를 악화하기도 한다. 날씬한 몸매와 개인의 통제력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원치 않는 몸무게 몇 킬로그램을 더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선전하는 광고판을 걸치고 있다고 느낀다. 이 광고판에는 어서 나를 평가하세요. 나는 게으르고 통제력이 없답니다. 라고 적혀 있다. 이런 사회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식습관 회로를 움직이는 거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유전자부터 트라우마, 가공식품, 더불어 결핍을 채우려면 뭔가를 사거나 X, Y, Z가 되어야만 행복해지리라고 주입하는 사회적 평가까지 다양하다. 만약 여러분도 식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추측하건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그걸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도 않았다. 형편없다거나 나약하다거나
그 외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도 입에 넣으면서 자신에게 되뇌었던 다른 끔찍한 어떤 말도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실패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문제의 진짜 원인인 쓸모없는 습관을 버리는 대신 의지력, 직정강박, 통제력 같은 엉뚱한 것에 신경 쓰느라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습관이다. 내가 수수께끼를 풀게 된 계기는 식습관과는 상관없는 논문 덕분이었는데 식습관 문제의 거대한 원천이 다름 아닌 습관임을 보여주었다. 나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습관을 형성하는 이유와 과정, 그리고 습관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 2000년대 초에는 마음챙김을 적용한 금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내 연구팀이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마음챙김에 기반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표준 인지치료법에 참여한 사람보다 금연 성공률이 5배나 더 높았다. 연구팀은 이 결과에 열광했지만 같은 연구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기에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보통은 금연을 하면 제키의 사례에서 보듯 몸무게가 증가해야 했다. 대개 이때 몸무게가 4에서 6kg가량 늘어나는데 불안, 지루함, 초조함이 생길 때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대신 간식을 섭취하는 탓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 시험의 피험자들은 몸무게가 늘지 않았다. 오히려 몸무게가 줄었다.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말이다. 흡연 습관에 더해 식습관도 바뀌고 있다고 보고한 피험자도 있었다. 담배에 대한 갈망을 몰아내는 습관이 음식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듯 보였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면밀하게 알아내려고 식습관 관련 과학 문헌을 조사했다. 상황이 개선된 이유는 피험자들이 갈망에 대한 습관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간식이나 특정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자신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저 음식 그리고 식습관과의 관계를 바꾸었다.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이제 우리는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도록 뇌를 재프로그램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음식 관련 문제가 습관적 행동 탓이라면 이 방법을 식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습관에 적용해서 식습관을 바꿀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스스로의 평가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신경과학 원리를 활용하면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파악해 환자들이 지루해서 그냥 먹는 일부터 폭식까지 오래된 습관적 식사 패턴을 극복하게 도울 수 있다. 어쩌면 음식과의 관계를 영구히 바꾸도록 자신의 뇌를 재구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갈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탐은 여러분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식탐에서 진짜로 벗어나고 싶다면 억누르기보다 관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식욕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대화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